세계를 뒤흔든 한국의 경제 거인 정주영. 정주영이 집념의 승부사였다면 아들 정몽구는 결단의 승부사이다. 정몽구,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정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정몽구 회장님 입장에서 정주영 회장은 정말 큰 산과 같은 존재였죠. 큰 산과 같은 존재였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을 다 맞출 수는 없었거든요. 다만 이제 본인이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했다고 보세요. 왕자의 난으로 불리워진 그룹 후계자 싸움. 정주영은 오남인 정몽원을 후계자로 지목한다. 아버지는 왕 회장은 몽구 회장한테는 가업, 그러니까 집안일 이런 거는 몽구 큰아들이 살장 큰아들이니까 몽구 회장. 그러나 기업은 몽헌 회장한테 가도록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정해진 것 같아요.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80년대 후반에 이미 자식들하고 매를 다 갖다 놓고 앞으로 현대그룹은 몽헌 회장이 이끈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다고 증언이 나오거든요. 애초에 예정된 후계자는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추진력을 고스란히 빼닮은 아들 정몽구는 승승장구한다. 책상머리엔 아무것도 없다.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 정몽구 회장님이 품질 경영에 관한 얘기하고 현장 경영이라는 거를 자기의 깃발처럼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말하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DNA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오늘날의 현대자동차가 짧은 시간 동안에 품질 면에 있어서나 양적인 면에 있어서 세계적인 소위 말해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된 그러한 원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자동차 강국으로 만든 현대차의 쾌속 질주. 세계적인 자동차 그룹이 되기까지 그 뒤엔 항상 승부사 정몽구의 뚝심이 버팀목이 되어왔다.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에 도전하다. 정주영의 차남으로 태어난 정몽구는 우직한 성격 탓에 아버지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한다. 경복고 시절 우람한 체구와 뛰어난 운동 실력으로 럭비부 주장을 맡았던 그는 공부보다는 운동을 더 좋아했다. 또래 중에서 가장 힘이 세서 돌파력이 뛰어났다. 그렇게 정몽구는 고교 시절 운동에 빠져 1년 유급까지 하게 된다. 달릴 때 보면은 러닝할 때 보면은 한 두세 명 정도는 등골에 달고 하던 뛸 정도로 그 당시 대단한 힘을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의리가 대단히 강하고 또 지도력도 그때는 분명히 있었고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었지만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타 방면에서는 아주 월등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럭비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공부와 점점 더 멀어져 갔고 아버지의 눈밖에 나게 되지만 대신에 정몽구 회장 주변엔 친구들이 가득했다. 그 시절 협동심을 배우게 되는데 훗날 이 리더십은 큰 자산이 된다. 럭비부에 들어가서 또 이제 운동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공부하라면 또 특히 이제 자식들 늦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봐서 책가방이 없으면은 이 산만한 손바닥으로 자식들을 때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엄하게 아주 가르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몽구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다. 자신과는 달리 명문대를 졸업하며 아버지의 신임을 얻었던 동생들. 이런 동생들에 비해 부족한 게 많아 보였던 정몽구는 아버지의 그늘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정몽구도 미국 유학을 다녀왔지만 아버지의 무관심은 여전했고 이런 아들을 어머니 변중석 여사만 안타까워했다. 머리 좋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와도 그런 아들을 선호했어요.
근데 정몽구 회장은 전혀 그렇지 않은가. 고등학교를 4년이나 다니고 유급을 받아서 좀 말썽을 피운 아들인데 정몽원 회장은 천재예요, 솔직히. 연대를 갔지만 수석으로 문과에 합격을 하거든요. 졸업도 수석으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그러니까 똑똑하고 샤프하고 영어를 또 그렇게 유창하게 했대네. 영어 잘하는 아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결국 서름받는 아들의 자리를 직접 찾아 나선 끝에 정몽구를 현대자동차 서울사업소 부품 과장의 자리에 앉혀 일을 배우게 한다. 정몽구는 현장을 24시간 지키며 자동차 정비를 배운다. 특히나 AS 개념이 생소했던 시절 시장통을 방불케 하는 정비소를 본 뒤 품질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당시 미국 포드사와 합작해서 만든 코티나의 수리가 줄을 이었다. 부품의 하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불만이 막 고조돼서 AS 센터만 찾으면은 그냥 차 수리는 두채 두고 욕부터 나오는 거죠. 불만이 막 쏟아지고 그런 걸 몽구 회장님이 직접 보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품질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때부터 이제 품질 차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결심이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982년 4월 현대가에 비극이 일어난다. 형 정몽필의 갑작스런 죽음. 정주영은 49살의 장자를 먼저 떠나보낸다. 그 후 정몽구는 형을 대신해 현대가의 장남이 된다. 형이 이제 82년도에 교통사고로 죽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갔던 아들이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장남이 됐지만 원래 장남이 아닌데 하늘이 주신 장남이 됐는데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하고 출근할 때도 아버지 뒤 그리고 아버지 정문으로 들어가시면 뒷문으로 들어갔던 아들. 자동차 서비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정몽구는 이후 현대전공을 맡게 된다. 현대전공의 자리에 정몽구를 앉힌 것은 정주영이 아들 정몽구에게 준 최초의 기회였고 현대자동차 서비스를 성공시킨 보상이기도 했다. 근데 이제 내가 프라이스 공장할 때 금융실이 있었고 사출기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금융실부터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데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은 걸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웬이냐? 왜 이렇게 많이 하더니 내가 미국 가서 이거 공부를 하고 왔어. 그러고 보니까. 그게 나중에 보니까 미국에서 아마 이 공작실에 가는 거, 금융에 가는 걸 공부하고 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때 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정주영 회장도 점차 아들을 인정하게 되면서 정몽구는 날개를 달기 시작한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를 키워왔던 1등 공신 정세영 회장의 존재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삼촌 정세영과의 경쟁은 피해야만 했다. 자동차를 만들고 싶은데 그래, 사륜구동 SUV를 만들자. 사륜구동으로 인한 산악지대 이런 데에 올라가는 차를 만들어서 그 현대자동차에서 안 만드는 차를 선택해서 갤러퍼를 만들기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데 승용차에는 손을 못 대고 갤러퍼 개발 안 한 차 갤러퍼를 택하게 된 거예요. 삶의 질이 좋아지기 시작한 80년대 후반, 때마침 불어닥친 레저 붐으로 SUV 자동차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정몽구 회장이 만든 SUV 시제품은 신통치 않았다. 정 회장은 미쓰비시를 찾아간다. 고유 모델을 고집하느니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자는 생각에서였다. 일찍이 파제로라는 모델로 SUV 시장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미쓰비시를 벤치마킹해 새 모델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갤러퍼라는 거는 현대전공에서 국내에서 처음 선보였지만 그 82년도에 이제는 그 일본에서 파제로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모델이고 또 그 당시도 그렇고 또 갤러퍼라는 이름으로 많이 수출이 또 되어져 있지만
뭐 전 세계 각국에도 이제 다 이제 그 모델이 이제 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월드카라는 어떤 그런 스토리를 또 갖고가 있죠. 현대 본격 사륜구동 승용차 갤로퍼. 1991년 출시된 갤로퍼. 강력한 출시되자마자 라이벌이던 쌍용차 코란도의 장기 집권 체제를 단숨에 무너뜨린다. 뿐만 아니라 출시 2달 만에 33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그해 빅 히트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갤로퍼 신화를 만든 정몽구. 그 갤로퍼가 나옴으로써 국내에 그 SUV라는 어떤 새로운 자동차의 어떤 그 카테고리가 이제 생기지 않았나 좀 싶어요. 사실 그 SUV 역사에서는 가장 갤로퍼가 가장 처음 시초고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대한민국에도 국내에도 그런 사륜구동 SUV 시대가 이제 열렸다고 좀 보고 있죠. 정주영 또한 정몽구의 자동차 사업 성공이 반가웠다. 그리고 동생에서 아들로 점점 마음이 기울어져 간다. 포니정이라 불리며 30년 넘게 자동차를 이끌어온 정세영. 그러나 정세영은 형의 결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세상은 현대그룹의 주인이 바뀌게 된 것을 대서특필했다. 정몽구는 자신의 힘으로 장자의 위치를 찾은 것이다. 그리고 정세영은 자신의 아들을 현대차에 남기고 명예회장으로 물러났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정세영 회장한테 물러나라고 한 말이 그래도 장돈한테 줘야 되지 않냐? 대를 물려가야지 않냐? 그러니까 딱 30분 만에 승복을 하고 물러났어요. 그리고 정몽구가 우리 조카가 많이 알잖아 자동차를 그러면서 물러났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에서 그룹 총수로 등극하게 된 정몽구. 현대의 새 시대가 열리는 날. 취임식에서 정몽구는 의외의 모습을 보인다. 논리정연하고 세련된 정세영 회장과는 달리 어눌한 말투와 투박한 인상에 직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일부 직원들은 정몽구의 경영 능력을 믿지 못하고 회사를 퇴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어떤 데 보면 생각이 막 흘러가는 거하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너무 급하셔가지고 혹자들은 못 알아듣겠다는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본 사람들 보면 아 진짜 이 현대그룹이라는 것이 이제는 뭐 전공이라든지 강관이라든지 철도차량이라든지 뭐 공작기계라든지 철근을 만드는 제철이라든지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산업을 또 그렇기 때문에 대외 업무도 많이 하셔야 되고 말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대중 스피치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셨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 서열 8위인 기아그룹이 부도 방지 협약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실상 IMF의 전주국. 1997년 기아 자동차는 부도의 길을 걷게 된다. 이어서 기아차 인수를 위한 치열한 물밑 로비전이 펼쳐지는데 기아차 인수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세간의 관심을 불러모은다. 그러나 막강한 부채를 가진 기아차 인수는 쉽지 않았다. 정세영 명예회장 역시 기아차 인수로 자신의 자리가 위태해질 것을 고려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차지하는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게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과연 정주영 회장님이 동생인 정세영 회장님한테 경영권 플러스 소유권까지 넘겨주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 호사가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기아자동차까지 합해지면 현대의 전체가 자동차 그룹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좋기만 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아차 인수에 머뭇거리는 직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은 정주영. 재계 1위를 위해선 자동차 사업의 성장이 필수다. 기아차 인수를 서두르라고 독촉한 정주영.
아버지의 성화에 정몽구는 즉시 기아차 인수를 준비한다. 결국 삼성과 현대로 좁혀진 인수 전쟁은 현대의 승리로 일단락된다. 1998년 재계 7위였던 기아차 인수. 이로써 현대차는 20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춘 자동차 생산업체로 부상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그룹이 된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차 인수를 만류했던 정세영은 자동차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된다. 당시에 또 글로벌 업체들 같은 경우는 덩치를 좀 키워야 된다는 그런 위기감이 상당히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임러가 이제 크라이슬러를 인수를 하면서 글로벌 빅6론이 이제 대두가 됐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글로벌 업체들은 덩치 키우기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기아차가 매물로 나오게 되자 현대차 외에도 대우자동차나 삼성이 이제 인수전에 뛰어들게 됐고요. 결국에는 현대차가 공개 입찰에서 승리를 해서 기아차를 인수하게 되게 됩니다. 1998년 기아차 인수와 함께 정몽구는 품질 경영에 시동을 건다. 그러나 국외에서는 혹평의 연속이었다. 설상가상, 리콜이 쇄도한다는 기사로 망신까지 당하게 된 것이다. Our first guest is a very funny man and a very talented actor starring. That's the way it used to be.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기 토크쇼 데이비드 레터맨 쇼에서 현대차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 뭐 상심한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분노가 있으셨죠. 그렇지만 그 정몽구 회장님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AS라는 것을 통해서 자동차 업계에 진입하신 분이고 판매를 하시면서 무엇이 가장 판매하는데 장애가 되나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 절대적인 수준으로 품질이 어느 정도이고 이렇게 정도로 평가받을 건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정몽구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동생과 그룹 회장 자리를 놓고 일명 왕자의 난이 벌어진 것이다. 정몽구와는 달리 지적이고 명석해 유난히 아버지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아왔던 다섯째 아들 정몽원. 대선 패배 이후 그룹 정비를 계획하던 정주영이 후계자 구도를 새로 짜기로 한 것이다. 장남 몽필 씨가 이제 사망을 했죠. 그런 자연스럽게 이제 정몽구 회장이 이제 장자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그 뒤에도 90년대 중후반까지는 오남 정몽원 회장과 그 둘을 마음속에서 굉장히 그 누구를 후계자로 할 것인지 부심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그 후계 구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왕자의 난이라는 게 일어났었죠. 정주영의 소대 방북. 아버지 왕 회장의 57년 만의 귀향이었다. 소대 방북의 염원을 지지하고 함께한 아들은 정몽원이었고 정몽구는 부정적이었다. 정주영은 정몽원이 자신과 같은 신념으로 사업을 이끌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방북했을 때도 정몽원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의논했던 터였다. 정몽구와 정몽원, 결국 정몽원을 회장 자리에 올린 정주영. 이게 현대 그 가문이 어떠냐면 가부장적인 집안이거든요. 장자를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갈등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또 이 왕 회장이 마지막에 침해를 그리는 대북 사업인데 대북 사업에 대해서 몽원 회장은 찬성을 했고 몽구 회장은 반대를 하면서 이 몽원 회장 쪽으로 더 기울지 않았나. 아버지의 트라우마를 다시 겪게 된 정몽구. 그러나 이번엔 아버지를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후계자는 동생 정몽원으로 정해졌지만 자신이 만든 자동차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었다.
공을 뺏기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럭비 선수 시절의 투혼이 떠올랐다. 정몽구 회장께서는 그 현대그룹이 어쨌든 정몽원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이 상했었겠죠. 하지만 그 본인이 어쨌든 그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란듯이 키워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아마 절치부심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내가 보란듯이 현대그룹보다는 현대자동차 그룹을 그 당시 이제 기아차까지 인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몽구의 머릿속엔 온통 자동차 생각뿐이었고 특히 품질 경영을 강조했다. 품질로 현대차의 새로운 변신을 선언한 것이다. 품질이 모든 것이다. 문제가 있는 것은 당장 해결하라. 부품의 하나부터 열까지 정몽구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 결과 아반떼와 소나타 그리고 그랜저까지 히트 상품을 속속 내놓았다. 품질과 가격으로 승부하고 서비스를 강화한 결과였다. 한때 조롱거리 차에서 자동차 업계 최고 강자로 떠오른 것이다. 정말 그 보란듯이 5년, 10년 시간이 지날수록 현대차가 그 계속 질주하게 됐죠. 그거는 그 정몽구 회장이 젊었을 때부터 이 현대자동차 서비스에서 이 고객들과 AS로 만나면서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절감을 했었거든요. 현장에서 살고 현장에서 쓰러져라.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가슴에 새겼던 정몽구.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 제철 사업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평생을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현대가 가장 많은 철을 씁니다. 자동차, 조선, 그리고 건설 이게 가장 많은 철을 쓰는데 늘 제일 많은 구매자인데 포스코한테 가서는 의리였습니다. 왜 의리였냐면 포스코에서 독점 공급을 하기 때문에 많이 주지 예를 들어서 100만 톤 이번에 필요한데 100만 톤 안 주고 99만 톤밖에 안 줍니다. 그럼 10만 톤 다른 데가 사와야 됩니다. 다른 데가 사오려면 물류비는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포스코에서 늘 옥죄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제철을 직접 만들겠다. 그런데 번번이 그냥 박태준 회장이 못하게 만들죠. 당진 공장 인수. 자동차에 가장 많이 드는 철강을 직접 생산하게 될 때의 경쟁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제철소 건립을 위해 10조 원에 가까운 투자를 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정몽구. 현대제철 설립으로 현대자동차는 독보적인 자동차 그룹이 되었다. 아버지의 수건 사업인 현대의 제철 사업이 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정주영의 마지막 꿈을 성공시킨 정몽구. 한번 보자 그래서 갔더니 그 모형을 만들어 놓으시고 저를 데리고 손잡고 가셔가지고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좋아하셨던 모양이 지금도 눈에 사는데 정말 그 우등상 받아 갖고 와가지고 부모님 앞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 같은 거를 저도 봤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아 정말 정몽구 회장님이 그 생각하는 사업이라는 거는 그 아버지가 하셨던 그런 필생의 사업에 관한 거를 숙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잊지 않고 계시고 그 사업하는 거를 어떻게 말하면 자기의 그 사업의 목표로 삼고 계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정몽구의 통 큰 결단력은 한전부지 입찰에서도 볼 수 있다. 삼성과의 경쟁에서 과감하게 10조를 베팅한 것이다. 평소 입찰에서 2등은 꼴찌라는 아버지의 철학을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한전부지에 115층짜리 통합 신사옥을 짓겠다는 의지를 밝힌 정몽구. 자동차 사업 하나로 3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리게 된 현대자동차. 글로벌 업체들이
정말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와중에 좀 더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이런 부품사들이나 계열사들이 서울에 이제 곳곳에 이제 퍼져서 있는 부분들은 사실 좀 그룹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한전부지 인수를 통해서 그런 이제 부품사들이 계열사들이 한데에 모여서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점만큼은 상당히 좀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소풍 가는 기분으로 출근한다. 현장 경영을 대물림해주고 싶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닮고 싶었던 아들. 현장에서 늘 답을 찾았던 아버지와 아들. 결단의 승부사 정몽구를 만든 힘이 아니었습니다.